밀지모자 일당 연합군과 세계정부와의 대결이 끝난 이후 세계는 그야말로 대격변을 맞이하게 되었고 루피의 이름은 더욱 높아져 갔으며 신의 지위를 누리던 세계정부의 위상은 크게 추락하게 됩니다. 우선 성지 마리조아가 완전히 붕괴하게 되며 권력의 상징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이무라는 세계정부의 왕의 존재가 전세계에 퍼지게 되며 전세계에서는 혁명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세계정부조차 통제하는 데 어려운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정부를 숭배하는 이들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이무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보이며 새로운 시대를 반기지 않는 이들의 모습 또한 많이 보이며 세계정부를 둘러싼 이념이 충돌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보이게 되었고 세상은 대해적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무는 루피에게 승리를 거두었으나 결국 루피를 제거하는 데 실패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최후의 계획을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며 루피는 이무에게 패배했지만 세계정부에 크나큰 타격을 주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티치라는 제3의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혁명군 사왕들은 사실상 루피의 편으로 서게 되었고 최후의 전쟁이 이젠 정말 눈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지 마리조아가 무너진 이후 세계정부는 뉴스 조작을 통하여 성지 마리조아가 무너진 것은 밀지모자 일당과 그의 동료들의 침공 때문이 아닌 보수 공사 중이기에 잠시 수리 중일 뿐이라고 알렸고 우선 천룡인들과 수뇌부는 새로운 성지로 이동했다는 정보를 알립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철석같이 믿었고 여전히 세계정부의 입지는 세계에서 절대적이었습니다. 다만 세계정부의 입장에서도 밀지모자 루피의 진격을 완전히 왜곡할 수는 없었고 해적왕이 된 루피와 그의 동료들의 현상금을 재책정해야 했습니다. 오로성은 신중한 상의 끝에 루피 및 강자들의 현상금을 책정했고 오로성은 루피, 조로, 쌍디, 샹크스, 드래곤, 에이스의 현상금을 직접 책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들의 현상금은 브랑뉴가 새롭게 책정하였고 브랑뉴는 긴급 해군 장성회의를 소집하여 모두의 앞에 섭니다. 아카이노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붕대를 메고 있었고 키자루 역시 부상을 입은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준장에서 중장 사이의 강자들 절대다수가 부상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거나 중상을 입은 채 참석했고 해군의 장성회의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암울했습니다. 브랑뉴는 이를 바라보며 모두들 부상을 입은 몸을 이끌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회의에서는 두 가지 소식을 발표하려 합니다. 두 소식 모두 세계를 뒤흔들 소식이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현상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밀지모자 루피를 포함한 주요 강자들의 현상금은 오로성들께서 직접 책정하셨으며 그 외 기타 강자들은 저희 팀에서 새롭게 책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노는 담배를 피우며 이를 바라보고 있었고 키자루는 밀지모자 일당의 현상금이 기대되는구먼 이라고 말합니다. 브랑뉴는 새로운 현상금을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우선 오로성들께서 직접 책정하신 현상금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오로성이 직접 현상금을 책정했다는 것은 워낙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순식간에 이목이 집중되었고 브랑뉴는 먼저 해적왕이자 세계정부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차례차례 격파하며 정점에 선 남자 몽키디 루피 그 위험성과 강함은 전례 없는 수준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현상금 100억 베리로 책정하셨습니다. 라고 말했고 해군들은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모몬가는 현상금이 100억 베리 전 해적왕 골디 로저가 고작 55억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밀지모자는 로저와 비교해도 차원이 다르다는 소린가 라고 말했고 크로우마는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과겠지. 오로성, 해군원수, 해군대장을 모조리 격파한 사례는 없었으니 심지어 해적왕에 달성한 이후 세계정부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연합군을 결성하는 위험성까지 이 정도면 100억이라는 숫자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라고 생각합니다. 브랑뉴는 이제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메에는 미호쿠를 꺾고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한 롤로노와 조로 현상금 51억 1100만 베리 밀지모자 일당의 3인자 검은다리 쌍디 현상금 46억 6650만 베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쌍디는 누가 보아도 전투력에 비하면 현상금이 저평가되었지만 이들은 2인자 3인자라는 점이 감점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 탓입니다. 실제로 원피스에는 집단의 1인자가 아니면 현상금이 저평가되어 오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밀지모자 일당의 3인방의 현상금이 발표된 이후 브랑뉴는 이어서 현상금을 발표해 나갔고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장이자 현 사왕 중 한 명인 샹크스 현상금 49억 9,900만 베리, 신흰수염 해적단의 선장 불주먹 에이스 현상금 43억 3,200만 베리, 혁명군의 수장 몽키디 드래곤 현상금 60억 베리 라고 말하며 우선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현상금 발표가 끝이 납니다. 아카이누는 드래곤의 현상금이 루피를 제외한 사실상 역대 1등에 등극한 것을 보며 표정을 구기며 드래곤이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해군 중령 차도는 저 그럼 현 사왕 체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브랑뉴는 밀짚모자 루피가 해적왕에 올라섬에 따라 사왕 자리에 공석이 생겼고 그 자리는 마샬 디 티치가 다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몰락한 줄 알았는데 최근 다시 세력을 확장 중입니다. 하여 현 사왕은 검은수염 해적단의 선장 마샬 디 티치, 크로스 길드의 수장 버기,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장 샹크스, 신흰수염 해적단의 선장 포트거스 디 에이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로성이 직접 책정한 주요 강자들의 현상금이 발표된 이후 브랑뉴는 해군에서 직접 책정한 강자들의 현상금 발표를 이어갑니다. 브랑뉴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 핵심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길드의 수장이자 밀짚모자 일당의 조력자로 판별난 사왕 버기 현상금 40억 2천만 베리, 크로스 길드의 핵심 전력이자 전 세계 최강의 검사 메에논 미호크 현상금 38억 8,800만 베리, 크로스 길드의 참모이자 전 칠무의 크로커다일 19억 6,500만 베리로 변동사항 없음, 크로스 길드의 새로운 선원이자 전 칠무의 도플라밍고 현상금 21억 2천만 베리, 크로스 길드의 새로운 선원이자 전 칠무의 모리아 현상금 13억 2천만 베리, 신흰수염 해적단의 실질적 2인자 마르코 현상금 21억 베리, 신흰수염 해적단의 새로운 선원이자 오니의 자식 야마토 현상금 13억 5천만 베리, 신흰수염 해적단의 새로운 선원이자 흰수염의 자식 위블 현상금 32억 베리,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벤베크맨 현상금 23억 3천만 베리, 밀짚모자 일당의 조타수이자 전 칠무의 징베 현상금 16억 6,500만 베리, 혁명군의 2인자 사보 현상금 30억 베리,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이자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 현상금 40억 베리, 검은수염 해적단의 새로운 선원 금사자 시키 현상금 45억 베리, 검은수염 해적단의 새로운 선원 퀘이사 이 녀석 역시 오로성들께서 직접 발표하셨군요. 현상금이 무려 50억 베리입니다. 라고 말했고 해적 역사상 현상금이 50억을 초과하는 이는 루피, 로저, 흰수염밖에 없었기에 해군들은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아카이누는 현상금 50억 그 고집강한 오로성들이 저런 고액의 현상금을 책정하다니 라고 말했고 스트로베리 중장은 브랑뉴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첫 현상금이 50억인 놈은 존재할 수 없는 게 아닌가, 50억이라 하면 전설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액수인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브랑뉴는 50억이 확실합니다. 맨마이어 퀘이사 전 천룡인이자 자연계 우주우주 열매 능력자, 본연의 강함은 사왕조차 초과하는 수준이며 공백의 백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오로성들의 전원입니다. 라고 말하며 퀘이사의 현상금이 이토록 높은 이유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리고 브랑뉴는 이하 발표되지 않은 이들의 현상금은 이전과 같이 동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선 1차 발표를 마쳤고 브랑뉴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퀘이사를 제외한 현상금 수배서가 전세계에 배포됩니다. 참고로 루피, 조로, 쌍디, 징베를 제외한 밀짚모자 일당, 카이도우, 킹, 카타쿠리, 크로커다일 등은 우선 현상금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브랑뉴가 현상금 발표를 마친 뒤 해군의 장성들은 수군되기 시작했고 전세계 각지의 사람들도 충격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다는 에이스 루피 사보의 현상 수배지를 보며 결국 이 녀석들 세계를 뒤집어 버렸어. 해적의 길로 가는 걸 원치는 않았다만 이왕 해적이 된 거 세계 최고의 해적이 되라고. 이 다다는 언제나 너희들 편이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비비와 모르건즈 역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고로 비비는 현재 모르건즈와 동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빨간머리 해적단의 도움을 받아 세계정부의 추적을 피하는 데 성공했으며 모르건즈는 빅맘과 연이 있었기에 토트랜드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비는 모르건즈에게
루피의 현상금이 100억 벨이 이거 잘못된 정보 아니야? 라고 물었고 모르건즈는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밀짚모자 녀석 굉장한데 100억 벨이는 전례 없는 숫자라고, 이 정보는 100% 사실이라고, 해군과 정부에 숨어든 끈앞풀이 넘긴 정보니 말이야 라고 말한 뒤 부하들에게 다가가 이놈들아 뭐하고 있냐, 당장 새로운 수배서를 전 세계에 배포하라고 라고 소리십니다. 그리고 모르건즈 덕에 루피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게 되었고 루피의 현상 수배서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거프는 루피, 에이스, 드래곤의 수배서를 바라보며 이 녀석들 세계를 잘도 뒤집어 놨구나, 만약 너희들 모두가 해군이 되었다면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이후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아니지, 정부가 필요하기라는 사실조차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놈들은 놈들의 방식으로 정의를 관철하고 있는 거겠지. 루피, 이 녀석이 세계를 뒤집어버린 테러리스트가 된 것은 유감이지만 이 하레비는 적어도 널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라고 말하며 루피를 응원해줍니다. 한편 브랑뉴가 새로운 현상을 발표한 뒤 충격적인 발표는 계속하여 이어졌고 브랑뉴는 잠시 소란을 멈춰주십시오. 아직 발표할 것들이 남았습니다. 후지토라 대장이 해군을 탈퇴하며 해군 대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오로성들과 사카즈키 원수께서 새로운 해군 대장을 임명하셨습니다. 라고 말했고 새롭게 해군 대장이 된 누군가가 브랑뉴의 뒤에서 걸어 나옵니다. 브랑뉴가 새로운 해군 대장을 발표한다고 말한 뒤 스모커가 브랑뉴의 뒤에서 걸어왔고 브랑뉴는 새로운 해군 대장은 스모커 중장입니다. 이제 스모커 대장이라고 불러야겠군요 라고 말했고 스모커가 보여준 실력이라면 대장에 등극하기 충분했기에 해군 장성 전원은 스모커를 존중해주며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야마카지 중장은 아까 분명 후지토라 대장이 해군을 탈퇴했다고 했는데 설마 전장에서 전사하거나 영구적인 부상을 입은 것이오? 아니면 갑자기 해군을 탈퇴할 이유가 없잖소? 라고 물었고 브랑뉴는 조금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후지토라 대장 께선 레드라인에서 항쟁하던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이퍼폴 러브루치를 공격하셨고 이후 사카즈키 원수에게 항명하며 곧바로 해군을 탈퇴하셨습니다 라고 말했고 해군들은 충격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이제 더는 그 바보 녀석의 말을 하지 마라. 놈은 해군을 탈퇴한 뒤에 세계 정부를 공격한 배신자다. 다음에 만나면 내 손으로 직접 죽이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브랑뉴는 잠시 후 말을 이어가며 하여 스모커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하게 되었고 현 대장 체제는 스모커 대장, 보르살리노 대장, 아라마키 대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 진급자로는 차기 해군 영웅 코비가 있으며 그를 해군 중장으로 특진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코비도 곧바로 중장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스모커는 해군 대장에 올라선 뒤 간단한 취임식을 하게 되었고 스모커는 해군 장성들 모두의 앞에 서서 밀짚모자 루피의 활약 이후 세상은 신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소. 나 스모커가 반드시 밀짚모자 루피의 목을 따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범죄의 파란을 막아낼 것이며 법치를 흔들고 정의를 유린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소 라고 말했고 해군 장성들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멀찍이서 이를 바라보며 스모커 대장이라는 자리는 중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니놈 성격상 천룡인의 만행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그들을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군. 만에 하나 천룡인에게도 반기를 든다면 그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며 스모커가 해군대장에 올라서며 천룡인을 호위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스모커의 성격상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모커가 새로운 해군대장으로 올라선 이후 코비 역시 해군중장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거프는 이 소식을 접한 뒤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코비와의 첫 만남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제 해군 대장까지 한 걸음 남은 겐가. 저 나이의 중장이라니 해군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봐도 무방하겠어. 코비, 언젠가 결국 루피와 격돌하게 되겠지. 난 루피를 사랑한다만 해병의 입장으로서 루피를 무작정 응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이왕 누군가가 루피를 멈춰 세워야 한다면 그것이 누구도 아닌 코비 너였으면 좋겠구나. 코비, 너라면 어쩌면 천룡인에게 종속된 해군이 아닌 진정 정의를 추구하는 해군을 만들 수도 있을 테지. 네 녀석이 해군의 새로운 미래다 라고 말하며 코비에게 엄청난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헤르메포는 코비가 중장으로 승급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18세의 나이에 해군 중장, 이건 해군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의 승진이라고 라고 말했고, 코비는 머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하하하, 아직 목표로 한 대장으로 가려면 멀었는데요. 언젠가 해군 대장이 되어 루피 씨를 막아설 겁니다 라고 말하며 각오를 내비칩니다. 한편 아카이누는 코비의 인사 자료를 보며 오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바로 옆에서 히바리는 만족한 듯한 미소를 보이며 역시 코비 선배, 제가 사람 하나는 잘 봤단게요 라고 말합니다. 티치가 어인섬에서 세턴을 격파한 이후 퀘이사를 완전히 동료로 영입하였고, 퀘이사의 도움을 받아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는 성물 아나스타시스를 손에 넣게 되었고, 티치는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여 조로 이전 역대 최강의 검사로 불리우는 인물 도신 류마를 되살리기로 결정합니다.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여 죽은 자를 되돌리기 위해선 디아보리족의 힘, 죽은 자의 의지가 담긴 물건, 죽은 자의 사체가 필요한데, 티치는 디아보리족이기에 디아보리족의 힘이라는 조건에 손쉽게 만족했고, 류마의 의지가 담긴 물건인 흑도슈스이는 와노쿠니에, 류마의 사체는 크로스길드의 모리아가 보관 중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우선 와노쿠니로 향하여 류마의 검 흑도슈스이를 탈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의 적단은 반 오거의 워프워프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와노쿠니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와노쿠니에 도달한 이후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제하하하하, 이곳이 사무라이들의 고향인가, 공기부터 다르군, 강자들의 기운이 느껴진단 말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시키는 웃음을 지으며 지하하하하, 카이도와 오딩이 사라진 이후 와노쿠니는 오합지졸 집합소다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신중한 표정을 지으며 아카자야 구남자, 그들은 아카이누조차 경계하던 강자들이다. 싸움이 길어져서 좋을 것은 없다고 라고 경고를 남깁니다. 한편 모모노스케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티치의 패기를 느꼈고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와노쿠니의 강자가 나타났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누아라씨는 와노쿠니는 접근이 불편하여 외부인이 침입하긴 힘들텐데 설마 루피공이 돌아온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는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지으며 아니요, 루피의 패기가 아니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 인물은 아기를 띠고 있는 것 같소 라고 말합니다. 모모노스케가 티치의 패기를 느낀 뒤 곧바로 아카자야 구남자들을 모두 소집하였으며 와노쿠니에 머무르는 사무라이들과 무사들을 모두 소집합니다. 그리고 라이조, 아슈라 동자, 카와마츠, 덴지로, 키네몬, 키쿠는 와노쿠니 어게인 사건 당시 사망했기에 기존의 아카자야 구남자 중 이누아라시, 네코마무시, 이조만이 급하게 모니가시마의 거대한 성체로 소집됩니다. 그리고 네코마무시는 이럴 때 그놈들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중얼거렸고, 이조는 네코, 그놈들은 이제 잊으라고, 와노쿠니를 위해 장렬히 희생한 전사들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상황인지라 그대들을 모두 불렀소. 확인 결과 패기로 느낀 인기척이 사실이었소. 현재 개구리 항구에 검은 수염의 적단이 나타났소. 그들의 목적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분명 좋은 뜻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 것이오. 루피가 정상결전 어기인 직전 분명 그들에 대한 경고를 남겼소 라고 말했고, 네코마무시, 이루아나시, 이조는 과거 흰수염의 적단에 몸담았던 시절 티치와 한솥밥을 먹었으며 티치가 흰수염과 에이스를 배신했다는 소식도 들었기에 곧바로 적개심을 드러냈고, 네코마무시는 티치, 결국 격돌하는 날이 온 건가 라고 말했고, 이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린 놈을 막을 수 없을 텐데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니가시마의 성체가 무너져 내렸고, 모모노스케는 벌써 개구리 항구와 이곳은 거리가 꽤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티치가 모습을 드러냈고, 티치의 뒤에는 신 검은 수염의 적단의 멤버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티치는 모모노스케, 아카자야 구남자 등을 바라보며 제하하하하, 반가운 얼굴들도 있군. 와노쿠니의 국왕 모모노스케, 정말이지 오뎅씨를 닮았단 말이야. 순순히 와노쿠니의 국보를 넘기라고 라고 소리칩니다. 티치는 와노쿠니에 도달한 이후 흰수염과 와노쿠니에 와보았던 경험을 토대로 와노쿠니의 국보는 매우 높은 확률로 오니가시마의 성체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반 오거에게 오거 곧바로 워프하자고, 이런 곳에서 낭비할 시간 따위는 없으니 라고 말했고, 반 오거는 고개를 끄덕인 뒤 순식간에 검은 수염의 적단 전원을 워프시킵니다. 티치는 오니가시마의 성체에 도달하여 선전포고를 한 뒤 곧바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오니가시마 성체의 일부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고, 그 순간 네코마무시, 이누아라시, 이조가 일제히 티치에게 달려듭니다. 네코마무시는 잘도 흰수염 두목을 배신했겠다
라고 소리쳤고 이누아라시는 형제들의 원수를 갚아주마. 오늘 이곳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너만은 데려간다. 라고 소리쳤고 네코마무시는 붉은 고양이춤, 이누아라시는 견대 문풍을 사용하여 티치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쉽게 이들의 합공을 막아냈고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는 고작 한 방만에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조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와 사치의 복수를 할 기회를 놓치진 않겠다. 티치, 이 녀석의 약점은 오만과 경솔합니다. 라고 말하며 티치가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에 집중하며 빈틈을 보였기에 자신의 총알을 피해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티치를 향하여 탄참환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오키지가 개입하여 이조의 총알을 얼려버렸고 이후 이조의 전신이 천천히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조는 분통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오키지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한방 먹을 뻔했구만.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었을 테지만 말이야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이런 곳에서 입는 손톱만한 상처도 스노우볼이 될지 모른다고 라고 말했고 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지하하하하 정말이지 록스와는 닮은 면이 많군. 하지만 늘 긴장해라 티치. 천하 제일의 록스조차 결국 그 섬에서 패배했다고 라고 말합니다. 티치 아오키지가 순식간에 이누아라시 네코마무시 이조를 무력화시켰고 와노쿠니의 사무라이와 무사들은 일제히 검은 수염의 적단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리고 케이사는 이것이 사무라이 도신 류마와 같은 녀석은 없을 테지만 세계 정부가 와노쿠니를 경계한 이유가 있었어. 일당백인 호걸들이 이리도 많으니 말이야 라고 말한 뒤 우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블랙홀을 소환했고 검은 수염 해적단을 향해 달려드는 사무라이와 무사들은 순식간에 블랙홀에 모두 빨려 들어가 버렸고 오니가시마의 성체에는 모모노스케만이 남게 됩니다. 모모노스케는 사무라이와 무사들이 사라진 것을 보며 매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사무라이들과 무사들을 어찌한 것이오? 라고 소리쳤고 케이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와노국의 쇼군, 그들은 모두 편한 곳으로 갔으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는 매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용의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조금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오후 용으로 변한 건가? 카이도의 능력을 훔쳐 쓴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 저놈은 내가 직접 상대하도록 하지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죽이진 말라고 티치. 도신 류바의 흑도 슈스이를 보관 중인 장소를 알아내야 하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잘 알고 있다고 라고 말합니다. 티치와 모모노스케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모모노스케는 용의 형태로 변화한 뒤 곧바로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여 티치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티치는 무장색 패기조차 사용하지 않으며 모모노스케의 공격을 정면으로 허용하였고 시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해 티치의 신체가 녹아내린 것을 확인한 뒤 어이 설마 무장색 패기도 안 쓴 거냐 라고 소리쳤고 라피트는 미소를 지으며 티치 제독을 무시하는 겁니까? 뭐 자주 공격을 받아주는 양반이지만 치명상은 쉽사리 허용하지 않는 여우거든요. 믿어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피트의 몸이 끝나기 무섭게 티치의 녹아내린 몸이 천천히 복구되었고 이내 티치의 몸은 완전히 복구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검은 수염 자연계 능력자라는 말은 듣지 못했소만 이라고 말했고 티치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이것이 오로성 세턴의 능력인가? 아주 만족스럽군. 어둠 열매의 약점을 완벽히 상쇄하는 것 같군 이라고 소리칩니다. 티치는 세턴을 꺾는 데 성공하며 세턴의 권능을 흡수하는 데 성공했고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조차 상회하는 회복력을 얻게 되었으며 신체 능력도 더욱 상승하며 그야말로 괴물이 되었고 사왕조차 아득히 능가하는 강자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티치는 모모노스케의 공격을 일부러 맞아주며 실험을 마쳤고 모모노스케는 이 사실을 깨달은 뒤 굴욕적인 듯한 표정을 지으며 빠른 속도로 티치에게 다가가 여문 용림을 사용하였고 불꽃 구름이 생성됨과 동시에 모모노스케에게 휘감겼고 이후 모모노스케는 강력한 브레스를 티치에게 발포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매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지진과 함께 방출시키며 모모노스케의 여문 용림을 무효화시킨 뒤 곧바로 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모모노스케의 능력을 해제시킨 뒤 인간의 형태로 변한 모모노스케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죽이진 않으마 니놈에게는 알아내야 할 것이 있으니 말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가반은 레일리의 호출을 받아 레드라인으로 향하여 밀짚모자 일당을 조력했고 겐타이와의 혈투 끝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겐타이는 목숨을 잃기 직전에도 쓰러지지 않는 가반에게 왜 그런지 물었고 가반은 그것이 전사의 긍지다 라고 말한 뒤 그대로 눈을 감았고 가반의 목소리는 워낙 작았기에 레일리조차 가반의 유언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우솝은 가반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들었고 우솝은 불의 상처 남자 엘바프의 영웅 가반이라고 소리치며 가반이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솝과 가반의 거리는 매우 멀었기에 우솝은 가반을 볼 수는 없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가반이 죽어간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고 이는 우솝의 견문색 패기가 크게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가반은 씁쓸한 어투로 로저 흰수염 놈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멋있는 유언 하나쯤은 세상에 남기고 싶었는데 라고 중얼거렸고 가반은 자신의 유언을 들은 인물이 겐타이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솝이 가반의 유언을 듣게 되었고 우솝은 과거부터 엘바프의 거인들과 전사들을 존경하며 언젠가 자신도 용감한 바다의 전사가 되고 싶어 했기에 엘바프의 영웅이자 용감한 바다의 전사 그 자체인 가반을 동경했고 우솝은 가반의 유언을 들은 유일한 인물이 되며 가반이 기다리는 니카 즉 루피와 함께 세상을 구원할 전사가 될 것이며 우솝은 가반의 의지를 이으며 용감한 바다의 전사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가반이 죽은 뒤 레일리, 밀짚모자 일당, 샹크스 등은 가반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레일리는 그저 말없이 술을 먹으며 가반을 추모합니다. 또한 샹크스는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곧바로 시선이 없는 곳으로 향하여 답지 않게 눈물 한 방울을 흘리며 가반씨 당신에게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가반의 영정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가반 당신의 의지는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용감한 바다의 전사가 되어 엘바프의 영웅이 되겠어요 라고 소리쳤고 사쿠야쿠는 흐뭇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분명 가반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라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우솝의 어깨를 툭 치며 미소를 짓습니다. 루피는 이무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 동료들과 카미테키의 도움으로 임으로부터 탈출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팔 쪽에 마치 신의 기사단과 같은 문신이 생겼으며 능력의 일부를 소실하게 되며 니카의 힘을 다루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루피는 몸을 곰으로 늘릴 수만 있을 뿐 기어 피프스나 기어 6를 사용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초파조차 원인을 알지 못하며 절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루피는 미소를 잃지 않으며 니시시시시 좌절하지 말라고 초파 꿈을 잃지 않으면 능력은 사라지지 않아 라고 말하며 무언가 확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미소를 지으며 루피에게 다가왔고 샹크스는 밀짚모장 일당의 선이 루피의 기적을 믿으세 루피는 언제나 기적을 보여줬다고 라고 말하며 루피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로는 조용히 술을 들이키며 루피 나는 언제나처럼 너를 믿는다 기적같은 그 힘을 다시 쓰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루피는 이무와의 대결 등을 포함하여 강자들과 숱한 연전을 하였기에 식욕이 그야말로 폭발한 상황이었고 루피는 고기를 산처럼 쌓아놓은 뒤 고기를 흡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거의 반나절을 고기만 먹어댔고 잠시 후 쌍디가 다가와 더는 못 만들겠다. 너처럼 많이 먹어대는 녀석은 처음이군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미소를 지으며 니시시시시 아직 반도 못 먹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담배를 한 모금 흡입한 뒤 루피 이제는 어떻게 움직일 생각이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너를 구해낸 것은 다행이지만 무턱대고 마리조아를 친구한 것은 내 실수가 맞았어. 이무 녀석 그렇게 강한 힘을 숨겨두었다니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고 나미는 다가와 그럼 어떡할 거야? 무슨 생각이라도 있어? 라고 물었고 루피는 곰곰이 고민한 끝에 우선 오로성을 먼저 격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며 루피는 이물을 꺾기 전 오로성을 먼저 쓰러뜨리겠다고 말하며 이전과는 달리 확실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루피와 연합군이 성지 마리조아를 침공하며 인질이 되었던 쌍디를 구해내는 것은 물론이요 성지 마리조아를 완전히 박살내는 데 성공하였기에 이무 및 천룡인들은 전원 새로운 성지 아발론 델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어느정도 이 사태를 예견하였으며 성지 마리조아가 낙원으로서는 최고였지만 전쟁을 치르는 요새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군사 기지와 같은 아발론 델피를 비밀리에 구축하였고 성지 마리조아가 무너지자마자 아발론 델피로 대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문은 아발론 델피로 이주함과 동시에 고대 문자가 빼곡히 새겨져 있으며 거대한 비석과 같은 무언가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그곳 지하 깊숙한 곳 실험 큐브에는 누군가의 사체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문은 이를 바라보며 태고의 신, 먼 옛날 신들 중에서도 단연코 으뜸에 섰던 세상의 정점, 그 누구보다 자유를 갈구했던 전사였으나 결국 사상이 변질되어 지배를 갈구하게 되었고, 유일신이 되어 세상의 정점이 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그는 우리와 함께 니카를 포함한 신들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힘을 소실한 채 봉인되었고, 나는 운이 좋게도 그의 사체를 손에 넣게 되었지. 만약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여 이 녀석을 부활시킨다면 다시 한번 어부지리를 노려볼 수도 있을 터 라고 말하며, 이무가 부활시키려고 했던 인물은 태고의 신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그 인물은 과거 3000년 전 신들 중에서도 정점에 섰던 강자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문은 과거 갓벨리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마샬 디 티치의 어머니이자 마샬 디 에이버리의 후손인 마샬 디 에리스를 포획했다는 소식을 보고받습니다. 갈링은 우연히 갓벨리라는 섬에 들렀다가 데빌족과 마샬 디 에리스와 마샬 디 티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곧바로 오로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갈링은 다음 인간 사냥의 개체지로 갓벨리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분명 두령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곳에서 두령께서 찾던 물건들을 찾아냈습니다. 라고 보고했고, 세터는 감히 그분을 입에 담지 마라 갈링. 그분의 존재를 아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헌데 그분께서 찾던 물건들이라니 무엇을 말하는 거지? 라고 물었고, 갈링은 데비 일족과 마샬 디 에리스라는 여성입니다. 과거 오로성들께서 마샬 디라는 성을 가진 인물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으나 결국 찾아내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갓벨리에서 발견되었으니 분명 두령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고, 오로성은 갈링에게 마샬 디 에리스와 마샬 디 티치를 생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무가 마샬 디 성을 가진 인물을 찾는 이유는 오로성조차 알지 못했는데, 마샬 디 성을 이어받은 인물 중 마샬 디 에이버리의 적통 후손들은 디아보리족이자 마샬 디 에이버리의 후손으로서 아나스타시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태어나기에, 이무는 아나스타시스를 활용하여 태고의 신을 부활시키려면 반드시 마샬 디 성을 가진 인물의 도움이 필요했고, 마샬 디 성을 가졌으며 디아보리족이자 마샬 디 에이버리의 적통 후손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들었기에 이무는 오랫동안 수배령을 내렸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갈링이 우연히 마샬 디 에리스와 마샬 디 티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소식은 이무에게도 보고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갈링이라 피거랜드가에는 3기에 걸쳐 걸물들이 나타났었지. 그 역시 자질이 꽤나 뛰어나보군. 이라고 말했고, 나수로는 젊은 시절의 갈링의 실력을 인정하며, 갈링은 역대 신의 기사단 중에서도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분명 세계 정부의 크나큰 전력이 될 인재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마샬 디 에리스를 생포하여 환상의 방으로 데려와라 라고 명령했고, 오로성 전원은 머리를 숙이며 큰 소리로 대답하였고, 이후 곧바로 마샬 디 에리스를 생포하여 성지 마리조와 판게아성 내부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 중 하나인 환상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갈링이 마샬 디 에이스를 납치한 뒤 이 소식이 록스디 지백에게도 전해졌고, 록스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동료들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던 터라 록스는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고, 머지않아 샤키 역시 천룡인들에게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록스는 샤키를 구하는 척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는 갓벨리 사건의 발판이 되었고, 록스의 적단, 로즈의 적단, 해군, 신의 기사단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은 갓벨리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록스는 그곳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로성이 마샬 디 에리스를 생포하여 환상의 방으로 데려간 이후 이무는 곧바로 모습을 드러냈고, 마샬 디 에리스는 오로성 위에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을 보며 경악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이 녀석이 마샬 디 에리스, 록스디 지백이 점친 여성인가?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그렇습니다. 슬하에 아들도 하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너무나도 어리기에 그 힘을 발현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노예 대기장에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데리고 오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샬 디 에리스는 저를 두고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제 아들만 살려주시면 무엇이든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오로성 전원을 환상의 방
방에서 내보낸 뒤 이 녀석의 먼 조상은 마샬 D 에이버리. 그는 부활 열매의 힘을 각성했던 유일한 인물이다. 일반적으로는 부활 열매의 힘을 사용하면 그저 한 번 살아나는 것이 다이다. 하지만 그는 부활 열매의 힘을 완벽히 각성하여 망자를 되살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지. 또한 그가 사망한 이후 후손들 중 극소수는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며 망자를 되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태어났었다. 그러나 타고난 잠재력의 한계로 그 남자를 되살릴 수 있는 녀석은 없었지. 만약 네가 그 남자를 되살리는 데 성공한다면 이 녀석과 아들을 천룡인으로 승격시켜 보호해주마 라고 제안했고,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샬 D 에리스의 입장에서는 달콤한 제안이었기에 마샬 D 에리스는 이모의 제안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한편 그 당시 환상의 방 깊은 곳에 구금되어 있던 퀘이사는 우연히 이 대화를 듣게 되었고, 아나스타시스, 마샬 D의 성을 가진 타고난 자 둘이 있다면 그 누구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건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이문은 마샬 D 에리스를 데리고 성지 마리조와 가장 깊숙한 곳인 비밀의 방으로 향했고, 실험 큐브와 같은 곳에 태고의 신의 사체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문은 곧바로 태고의 신이 사용했던 무기인 최상 명검 중에서도 독보적인 최상 명검으로 평가받으며 도신 류마의 도신류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지녔다고 평가받았던 검 창세 신검을 꺼내듭니다. 창세 신검은 세상을 창조한 신의 검이라는 뜻을 지녔고,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 성능이 무한히 상승하며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태고의 신은 창세 신검을 영국도와 영구패도화 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창세 신검의 본질의 힘을 패기가 방해해서라고 판단해서이며, 마음만 먹으면 영국도와 영구패도화 시키는 것이 가능했던 정상급 검사였습니다. 이문은 창세 신검은 알 수 없는 문구가 적힌 비석에 꽂은 뒤 마샬 D 에리스에게 알 수 없는 문구를 건네주며 읽으라고 명령하였고, 마샬 D 에리스는 어색한 발음으로 천천히 문구를 읽어내려갑니다. 덴다르 덴발라란 스토미 니츠카차 아스 옴라도 벨라르시 덴바르흐. 마샬 D 에리스가 문구를 반복하여 읽은 뒤 강력한 에너지가 마샬 D 에리스의 전신을 통과했고, 알 수 없는 문구가 적힌 비석에 적힌 글자가 붉게 빛납니다. 그리고 이문은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번에는 성공한 것인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비석이 폭발하여 버렸고, 마샬 D 에리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가 버렸고, 결국 마샬 D 에리스조차 타고난 잠재력에서 한계를 보이며 태고의 신을 부활시키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문은 허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마샬 D 에리스를 걷어차버렸고, 이후 오로성을 호출하여 마샬 D 에리스를 갓벨리의 상품으로 걸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문은 마샬 D 에리스의 아들이자 록스티 지백의 아들인 티치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며 록스, 아니 데비디 지백의 아들이자 데비디 존스의 후손, 또한 마샬 D 에이버리의 후손인 그 녀석이 성장한다면 나의 염원을 이뤄줄 마지막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바바로니가 예언한 제3세계가 오기 전 반드시 태고의 신을 부활시켜야 한다 라고 소리칩니다. 거프와 센고쿠가 세계정부와 밀지모자 일당 및 연합군의 대결에 난입하며 적절한 타이밍에 해군에게 퇴각명령을 내리며 해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따지자면 세계정부 상층부의 지시가 아니었고, 오히려 오로성과 신의 기사단은 추격을 고조하자는 입장이었기에 세계정부는 이러한 거프와 센고쿠의 처사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턴을 대체한 새로운 오로성 갈링의 첫 회의가 시작되었고, 갈링은 그 어떠한 오로성보다도 강경한 모습을 보입니다. 갈링은 해군 영웅 거프와 전 해군 원수 센고쿠의 처사는 결코 넘어갈 수 없소. 그들이 해군을 물리지만 않았다면 최소 밀지모자, 롤로노와 조로, 검은다리 상디 셋 중 한 명의 목을 쳤을지도 몰랐었소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다만 상층부의 지시 없이 멋대로 행동한 일에 책임은 져야 하겠지 라고 말했고, 나수로는 허나 몽키디 거프는 해군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일세. 그를 함부로 처벌했다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르네 라고 말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 갈링은 이 일은 국방무신인 나에게 결정권이 있어. 나는 결코 그들의 행동을 좌시할 수 없어 라고 말했고, 피터는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지 라고 말하고 갈링은 몽키 D 거프는 몽키 D 드래곤의 아버지이자 몽키 D 루피의 하레비 존재 자체가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요. 더군다나 이번 항명을 포함 수차례 상층부의 지시를 거부해왔소. 당신네들이 그렇게 물러 터지지만 않았어도 저런 아나무인의 해병이 나타나진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불만을 드러냈고 마스는 말을 삼가라 갈링 세계는 누르기만 해서 돌아가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닐세 라고 말했고 갈링은 국방무신으로서의 이 일은 나의 첫 업무가 될 것이요 동성들께서도 방해하지 말았으면 하오. 이제 가치가 떨어진 두 송장을 치우고 해군의 군기를 다시 세울 시간이요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하면 몽키 D 거프와 센고쿠를 죽이기라도 할 셈인가 라고 물었고 갈링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 그들은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오. 이 일은 신의 기사단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소. 해군과 대외적으로는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발표하겠소 라고 말하며 거프와 센고쿠가 허락을 받지 않고 해군을 후퇴시킨 것을 처벌하기 위해 신의 기사단에게 거프와 센고쿠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수로가 고개를 저으며 몽키 D 거프까지는 상관없지만 센고쿠는 콩에 이은 정군 총수 유력 후보요 그놈까지 처리하는 건 용납할 수 없소 라고 말했고 갈링은 어느정도 입장을 굽히며 좋소 하면 몽키 D 거프만을 사용시키도록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신의 기사단 정도로 몽키 D 거프를 확실히 죽일 수 없을 텐데 라고 물었고 갈링은 샴록과 이오를 떠올리며 둘이면 충분하오. 전성기 시절의 거프면 모를까 지금의 거프는 너무나도 늙었소 라고 말합니다. 거프와 센고쿠는 스모커가 해군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코비가 해군중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전병을 먹고 있었고 거프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부앗 하하하 스모커 녀석 벌써 대장이라니 감개무량하군. 군함백을 왔을 배우로 때만 해도 애송이었는데 말이야. 코비 녀석도 대단해. 저 나이에 저 정도 실력을 보이는 녀석은 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센고쿠는 거프 분명 상층부에선 책임을 물을 걸세. 해군대장 후지토라가 해군을 배신하며 상층부에서는 해군의 군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판단하며 멋대로 해군을 퇴각시킨 우리 둘을 일벌백계할 거라고 라고 말하며 오로성의 행동 패턴을 완벽히 분석하는데 성공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거프는 별 생각 없는 모습을 보이며 뭐 이제 나도 은퇴할 때가 되었으니 상관없다고 여차하면 은퇴하면 그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해군중장 도베르만이 거프와 센고쿠의 앞에 나타났고 도베르만은 거프 중장 센고쿠 감찰관 오로성의 호출입니다 라고 말했고 센고쿠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젠장 올게 왔구만 이라고 말했고 거프는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부앗 하하하 그 영감들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근데 솔직히 놀랐어. 강할 거라고 느끼긴 했었지만 그렇게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거프조차도 오로성의 힘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베르만의 안내에 따라 거프와 센고쿠는 새로운 성지 아발론 델피 내부 오로성의 집무실인 권력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갈링을 포함한 오로성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무슨 일로 호출하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워큐리는 센고쿠 자네 정도 되는 인물이 왜 멋대로 해군을 퇴각시켰지? 라고 물었고 센고쿠는 무리한 추격은 해군의 분열을 야기할 것이며 무의미한 죽음을 막기 위해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찰관으로서 해군의 붕괴를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나수로는 물론 자네의 말에도 일리가 있네. 하지만 군은 언제나 상관의 명령을 중시해야 하네. 분명 세계정부는 끝까지 밀지모자일당과 연합군을 쫓으라는 명령을 내는데 자네에게 그 명령을 거부할 권리는 없네 라고 말했고 센고쿠는 더 따져봤자 바뀔 게 없는 걸 알았기에 침묵합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갈링은 새롭게 방위무신으로 취임한 오로성 갈링이요 거프, 센고쿠 자네들의 헌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허나 이쇼까지 해군을 배신한 상황에 항명을 한 자네들을 놔두었다간 군의 기강이 해이해질 것이오. 해서 자네 둘이 사태를 책임져야 될 것 같소. 거프 중장 그간 수고 많았소. 당신은 전역하는 게 좋겠소. 센고쿠 감찰관 자네는 당분간 근신이요 라고 말했고 거프는 과거부터 갈링과 연이 있었으며 젊은 시절부터 갈링과는 자주 봐왔기에 타 오로성보다는 편하게 생각하며
갈링성 은퇴하는 건 상관없어. 허나 한 가지 부탁하겠소. 나와 센고쿠 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 사태에 책임은 없소. 엉뚱한 사람을 추궁하는 꼴은 별로 보고 싶지 않소. 라고 말한 뒤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센고쿠도 거프를 뒤따라 나가고 갈링은 거프를 바라보며 감히 신에게 대항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네 라고 생각합니다. 티치는 모모노스케를 매우 손쉽게 정리하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모모노스케의 멱살을 잡은 뒤 협박합니다. 티치는 제하하하하 와노쿠니의 쇼군 모모노스케 도신 류마가 남긴 검 흑도 슈스이는 어디 있지? 분명 와노쿠니의 국보로서 남아있을 텐데 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는 두 눈을 부릅뜨며 조상님의 혼이 담긴 국보를 넘길 것 같으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말했고 그간 보여주었던 겁쟁이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번에는 꽤나 쇼군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한숨을 쉬며 그럼 역시 죽일 수밖에 없나. 오뎅씨랑은 연이 있어 그 아들을 죽이고 싶진 않다만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와노쿠니의 국민들이 모여있는 마을을 향하여 강력한 지진을 일으켰고 순식간에 와노쿠니는 아수라장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마지막 경고다 모모노스케 이 이상 시간을 끌면 우선 모든 국민들을 죽여버리겠어. 국보 따위 시간을 들여 수색하면 못 찾을 리도 없다고 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는 티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국민들의 목숨을 보장해준다면 알려주겠소 라고 말했고 티치는 흡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제하하하하 말이 잘 통하는군 이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는 검은 수염의 역단을 오니가시마의 해저도시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플루톤이 잠들어 있었던 곳입니다. 참고로 프랑키가 고의로 세계정부에 플루톤을 넘겨주며 플루톤을 폭파시키는 작전을 성공시켰기에 현재 와노쿠니에 플루톤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모모노스케는 해저도시 깊은 곳에 흑도 슈스이를 회수한 뒤 곧바로 티치에게 건네주었고 티치는 검에서 풍기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며 단번에 흑도 슈스이가 진품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티치는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제하하하하 이제 도신 류마의 사체만 모으게 된다면 도신 류마를 부활시킬 수 있는 건가 라고 말했고 케이사는 물론 우리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역대 최강이라고 불리는 도신 류마를 품겨낸다면 이젠 정말로 밀짚모자와 이무에게 도전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물론 이 녀석이 더 성장하는 건 필수적이지만 이라고 말하며 만약 검은 수염의 적단이 도신 류마마저 부활시켜 부하로 영입한다면 검은 수염의 적단은 밀짚모자 일당 세계정부와 경쟁하여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강력한 집단이 된다고 말합니다. 티치는 흑도 슈스이를 꽉 쥐며 세계의 정점에 설 날이 머지않았군 이라고 말합니다. 크로스 길드는 전원 스모커에게 붙잡혔으나 버기가 기지를 발휘하며 탈옥하는데 성공했고 미호크는 이모와의 대결 이후 치명상을 입었지만 버기가 미호크를 건져내며 레드라인에서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버기는 미호크를 안고 장기간 비행하느라 지친 모습을 보였고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오자마자 불만을 드러냅니다. 버기는 젠장 메이는 도대체 누구랑 싸웠길래 그 정도로 다친 거냐 라고 물었고 미호크는 담담한 표정으로 세계정부의 왕과 싸웠다 라고 말했고 버기는 조금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뭐 이무인가 일무인가 그놈 말인가? 다음에는 내가 놈을 박살내줄 테니 잠자코 있으라고. 다친 이 녀석 병간호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히도 전체 방송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 칼라이바리 섬에 주둔 중이던 크로스 길드 버기즈 딜리버리의 선원들이 모두 듣게 되었고 버기의 추종자들은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무라면 닥터 베가펑크가 방송에서 공개했던 세계정부의 왕 버기님께선 세계의 흑막 앞에서도 쫄지 않는 거야. 분명 버기님이 이무를 죽이겠다고 말했어. 역시 버기님 우린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신화를 목도한 거라고 라고 말하며 버기를 무한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이를 보며 엔터테인먼트는 타고난 건가?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한편 모리아는 와노쿠니에 심어두었던 신복으로부터 검은 수염의 적단이 와노쿠니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모리아는 전보벌레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뭐 검은 수염이 와노쿠니를 침공해? 그놈은 어디서 죽다 살아나서 그런 짓을 벌이는 거냐?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이를 들으며 후토토소소 이 녀석이 와노쿠니와 연이 있는 건 몰랐군 이라고 말했고 모리아는 애석하게도 카이도가 있을 때 나의 고향은 가장 안전했다고 강한 힘은 결국 전쟁을 억제하니 말이다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고향 이 녀석 와노쿠니 출신이었나
라고 물었고 모리아는 그래 나의 본명은 코즈키 모리야. 나 역시 코즈키 가문의 일원이다 라고 말했고 버기는 코즈키 이 녀석 오뎅씨의 형제였나? 그건 그렇고 검은 수염이 와노쿠니를 털었다는 게 무슨 소리지? 라고 물었고 모리아는 내 정보통에 의하면 티치가 와노쿠니를 습격하여 도신 류마이검 흑도 슈스이를 훔쳐갔다더군 이라고 말했고 크로스 길던들에게는 큰 상관이 없기에 모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류마를 부활시키기 위해 모리아가 보관 중인 류마의 시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와노쿠니를 침공한 뒤 곧바로 크로스 길드를 급습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에 티치가 흑도 슈스이를 훔쳐갔다는 소식은 곧 크로스 길드에 들이운 어둠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후지토라는 레드라인에서 전쟁을 치르던 와중 수많은 왕국과 섬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악마 근위병들을 주축으로 한 세계 정부의 군대가 수많은 왕국, 섬, 인류를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며 로브르치를 공격하고 아카이누에게 하극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즉각 응징하려 했지만 드래곤이 이를 막아섰고 후지토라는 드래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후지토라는 우선 혁명군의 본거지로 피신하였고 드래곤은 후지토라에게 차를 한 잔 건네준 뒤 자네를 보니 과거에 내가 생각나는군. 나 역시 한때 해군에 몸담았으나 천룡인의 잔혹한 만행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어 해군을 탈퇴하고 자용군을 거쳐 혁명군을 만들게 되었다네 라고 말했고 후지토라는 물론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군에 가입하기 이전 당신은 이미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고 저는 그 때문에 당신을 증오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부의 이번 대량 학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물론 인간 사냥을 포함하여 천룡인들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 중이지. 이쇼 이 녀석은 이제 어떡할 생각이지? 라고 물었고 후지토라는 저는 해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세계정부의 상층부와 천룡인이니 그들을 타파하는 것이 저의 제1목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손을 건네며 우리 역시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네. 5월 동주라는 말을 들어봤겠지. 그렇다면 세계정부를 격파할 때까지 힘을 보태주겠나? 자네가 해군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일은 최대한 피하게 해주겠네. 자네는 그저 혁명군의 이름으로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하면 되네 라고 말했고 후지토라는 드래곤의 손을 잡으며 좋습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후지토라가 혁명군에 합류하는 것이 확정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레드라인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핵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핵, 자네의 희생은 잊지 않겠네. 자네가 그토록 염원했던 어인족과 인간의 화합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후지토라의 경력과 실력을 인정하며 후지토라를 사부와 동등한 지위인 군대장으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고 드래곤은 곧바로 혁명군 모두의 앞에서 연설을 하며 혁명군은 본래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모인 이들의 구심점, 출신과 성별, 나이, 종족 따위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능력만으로 인사를 개편하네. 물론 얼마 전까지 해군이었던 후지토라에게 반발을 갖는 것은 당연하네. 하지만 그는 과거부터 인정받아온 성품과 이례적으로 해군 대장이라는 명예롭고 안정적인 직위를 포기하며 세계정부를 공격하며 해군을 탈퇴했기에 사실상 배신 혹은 첩자일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네.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의 이름으로 보증할 테니 혁명군 진우들도 나의 결정을 존중해주길 바라겠네 라고 말하며 카리스마를 발휘하였고 드래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혁명군은 후지토라에 대한 우려를 곧바로 절대적인 신뢰로 바꿉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드래곤을 바라보며 역시 왕에 어울리는 자인가. 아주 만약 드래곤이 해군 원수가 되었다면 세계는 조금 더 평화로워졌을지 몰랐겠군. 사카즈키 원수가 그를 미워하는 이유를 알겠군. 사카즈키 원수 역시 강경하지만 평화를 원하는 인물이니 드래곤 같은 인재가 해군을 탈퇴한 것을 아쉬워한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일진무저 등은 한 차례 큰 전쟁을 치른 뒤 몸을 회복하며 훗날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에 우선은 각자 마지막 휴가를 가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자신의 고향과 마찬가지인 곳으로 향하기로 결정하였고 징베는
나는 급하게 여인섬에 들를 필요는 없으니 조타수로서 모두를 데려다 주겠네 라고 말하며 탑 밀지모자 일당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로빈 역시 오하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징베와 함께 밀지모자 일당을 데려다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레드라인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동료들의 목적지에 들르기로 결정합니다. 루피는 후샤마을, 조로는 시모츠키 마을, 우섭은 시로마을, 나미는 코코야시 마을, 쌍디는 발라티에, 초파는 드러망국, 브룩은 레드라인, 프랑키는 워터세븐으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이스트블루에서 매우 가까운 레드라인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터라 이스트블루까지의 거리가 크게 멀지 않았고, 유일하게 경로상 역주행에 가까웠던 프랑키는 자신이 개발한 소형 잠수함을 타고 워터세븐으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미는 루피에게 루피 마지막 휴가를 보낸 뒤 어디서 집결할 거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역시 집결지라면 샤본디 제도가 좋겠지만 이번만큼은 로그타운에서 집결하고 싶어. 내가 동경했던 해적왕이 모든 것을 시작했던 섬이자 우리의 본격적인 모험이 시작되었던 곳이니 라고 말했고, 쌍디는 미소를 지으며 이스트블루를 통과하며 술통에 대고 각오를 다진 것이 엊그제 같은데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평화의 상징인 로그타운에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 모인다면 그것만큼 상징적인 일은 없겠구만 이라고 말했고, 로빈은 돌아갈 곳들이 있다니 부럽네 라고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고, 징베는 루피군 그렇다면 D-Day는 언제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한 달 후 전원 로그타운에서 집결한다 라고 말하며 밀지모자 일당은 전원 한 달 뒤 로그타운에서 집결하며 세계정부와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합니다.